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이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직 IV를 잰다거나 소자 측정한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전압을 잴 때, 또 전류를 잴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빠르게 지나가면 머리 그냥 한번 봤다고 생각하고 노이즈가 카먼 모드 노이즈하고 노멀 모드 노이즈 있을 때 사실 제가 어려운 게 노멀 모드 노이즈죠, 그죠? 노멀 모드 노이즈고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게 같이 뜨기 때문에 실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계측기를 만들 때에는 항상 카먼 모드 노이즈를 염두에 두고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RS42하고 RS232C 두 개 비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압계는, 이상적인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죠? 이상적인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야지 외부의 전압원이 전압을 내놓을 때 최대한, 전압계의 모든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딩 인풋 리지스턴스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그리고 리키지에 해당되는 저항 부분이 있을 때 가드라는 테크닉을 쓰게 되면 회로 설계할 때도 가드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굉장히 미세 전류 측정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1대1 버퍼를 써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낮고 인풋 임피던스는 큰 버퍼를 가드를 함으로써 이제 실제 전류를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커패시티브 파트가 있을 때 되게 느리게 측정되는 그런 거 항상 고려해서 내가 측정하는 값이 진정한 값이냐라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항 측정할 때 큰 저항 측정할 때, 작은 저항 측정할 때 우리가 낮은 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정 시스템에 따라서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노이즈 부분이 어떤 피에소 효과라든지 그다음 트리버 일렉트릭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케미컬 효과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어서 똑같은 구조의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재료가 달라지면 누구는 측정할 수 있고 누구는 측정할 수 없고, 그런 데서 사실은 갈리거든요. 이제 같은 상황일 때, 그래서 이런 재료에 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엄밀한 측정을 할 때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흔히 하는 실수긴 하지만 커런트 소스일 경우에 이게 이제 플로팅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을 거다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플로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 로우 단자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로우를 이제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안 먹을 때가 많다. 이 계측계만 틀리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 이해 못하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계측기를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에 저항이 굉장히 작을 때에는 4단자 방법을 써서 이 컨택 저항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요거는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었죠, 그죠? 혹시 생각해본 사람 있습니까? 꼭 오늘까지 할 필요 없는데 보니까 생각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오늘까지 하면 좋긴 하죠, 그죠?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조용훈 씨가 생각했나요? 이국진 씨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본 사람이 한번 나와볼래요, 한번? 네, 저는 김규태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국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회로 쪽은 잘 몰라서 대충 추측만 해봤는데, 교수님께서 저번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암페어랑 이제 쿨럼을 잴 때는 이제 하이가 저쪽으로 회로가 이렇게 하이가 이렇게 암페어랑 쿨럼 타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 지금 이 레인징 앰플리파이어랑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 아웃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볼트랑 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연결이 지금 이렇게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볼트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하이가 걸리고, 똑같이 저기 플러스 쪽에도 하이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대로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회로로 그대로 타고 넘어온 다음에 여기 가드 아웃풋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쪽 회로를 그대로 타고 넘어와서 여기 프리앰프 아웃풋이랑 그 다음에 레인지 앰플리파이어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하이랑 로우가 그러면 그 암페어랑 쿨롱을 측정했을 때랑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다른 지금 디지털 미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얘기하기를 볼트랑 옴이랑 그 다음에 암페어랑 쿨롱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 로우가 뒤바뀔 수도 있고 뒤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 프리 아웃풋이랑 이제 가드 아웃풋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옴도 마찬가지로 그 저항을 측정할 때 지금 이 전화번이 이렇게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이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그 이쪽으로 가드 아웃풋으로 빠지게 되고, 로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볼트랑 마찬가지로 프리앰프 아웃풋이랑 그 다음 레인지 앰플리파이어를 거쳐서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박수. 예. 여러분 또 한 사람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조용수 얘기할래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 김기태 교수님 연구실의 조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학생하고 동일하게 레벨은 결국 그 프리앰프 아웃하고 가드 아웃풋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 레벨은 똑같은 설명이고요. 볼트를 잴 때는 이 두 개 단자에 전압계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인풋으로 들어온 그 레벨이 다 100% 레벨이 그 가드 아웃풋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레벨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옴을 잴 때는 동일 노드에 마찬가지 하이로가 걸리니까 여기에 전압계 한번, 전류계 한번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같은 원리로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제 생각을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일단은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민해본 결과로는 그냥 여기에 측정해서 이렇게 값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네, 박수. 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암페어나 콜론 같은 경우는 OPF가 피드백 그 회로로 작용을 해서 이 레인지 앰플리파이어를 넘겨주는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볼트 옴인 경우는 회로적으로 여기 인풋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 가드에다가 그 쉘에 똑같은 전압을 걸어주는 용도로 이렇게 연결이 딱 되어서 여기 OPF는 같은 버퍼로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실제 요 밑에 로우에서 이 전압이 어차피 차이가 나니까 이 전압이 여기로 가서 프리앰프 아웃으로 나오면 이 프리앰프가 실제 전압이고, 또 얘가 레인지 앰플리파이어니까 얘가 증폭기로 작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OPF 역할이 앞에서는 커런트를 볼티지로 바꿔주는 역할이고, 뒤에서는 가드의 버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로우 전압이 그대로 차이가 디퍼런스 전압이 프리앰프 나가는 걸 하기 때문에 사실 회로적으로 굉장히 아이디어 있는 회로란 거죠. 예. 여러분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차피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로드 해야 되니까 한번 방금 설명한 거를 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해보기 바라고, 좀 이따 또 제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레벨 메저먼트한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배선을 했는가 하고 얘를 가드 했을 때 이게 측정하는 게 참 절묘하게도 요 딱 원하는 신호에 나오는 것만 딱 측정할 수 있더라.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보통 하는데 이렇게 가드를 해줌으로써, 배선을 좀 해줌으로써 굉장히 로우 레벨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우리가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구조죠, 그죠? 많이 구조인데 여기에 플로팅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요 가드 커넥션 해주면 실제 희한하게도 여기 이제 리키지 커런트는 측정이 안 되고 딱 원하는 측정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고마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실험할 때 이 차이를 한번 느껴봐요. 한번. 기왕이면 이거는 얘가 좋은 방법이더라 라고 요 하나만 체크하지 말고 시간 되면 이 커넥션하고 이 커넥션을 한번 바꿔서 그 전류 레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보면 그런 게 진짜 귀중한 경험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가드 안 됐을 때, 가드를 했을 때 1배, 아까 1배 해당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이 메탈 마운팅 플레이트에 이렇게 가드를 해줌으로써 리키지 커런트는 뺀 전류를 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또 리키지 커런트를 합쳐진 것도 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커런트, 아까 볼티지를 재는 거, 커런트를 재는 거의 소스가 틀린데, 이제 이 레벨에 대해서 내가 피코암페어 수준에서 잴 때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느냐. 케이블도 기왕이면 로우 노이즈 케이블을 쓰고 그냥 전기천에서 하는 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면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고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오버로드 프로텍션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은 얘를 안 해서 계기를 다 태워 먹죠. 그죠? 프리앰프를 태울 확률이 많은데, 사실은 회로적으로 따지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죠?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시그널이 이게 완벽히 0은 아니니까 그게 영향을 줄 텐데, 우리가 측정하는 레벨에 따라서 얘는 지금 요 D1, D2하고 D3, D4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렇게 다이오드를 병렬로 서로 백투백 연결한 거하고 직렬로 제너 다이오드 연결한 경우하고 얘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위에는 입력이 커런트 미터가 입력입니까? 볼티지 미터 입력입니까? 요 하이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텐셜의 차이가 없는 단자 사이에 연결을 해야 되는 다이오드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없더라도 이게 거의 0이라고 생각되는, 포텐셜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단자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포텐셜 차이가 없을 때는 얘는 그냥 회로적으로 둘 다 턴 오프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쇼트가 되어 있어야 될 상황에서 커런트가 볼티지 펄스가 들어오면 그 펄스에 대해서 뒤에 커런트를 측정하는 단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약간의 전압이 높을 때 얘가 전류를 바이패스 시켜서 뒤에 단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보호해 주고, 그러면 이제 간이 멀티미터의 커런트 측정하는 그 단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신호의 디지털 회로가 있다면, 아날로그 회로가 있다면 전압이 일정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제너 다이오드의 역방향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가지고 양단을 결정하죠. 그죠? 얘는. 그래서 얘를 제너 다이오드 이거 없이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지. 왜냐면 얘는 실제 쓰는 제너 다이오드의 순방향은 어차피 요 턴온 전압 0.7V를 갖고 역방향이 이제 브레이크다운 되니까,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프로텍션 해야겠다 하게 되면 계측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AFM이나 모든 계측기들은 다 결국은 전류나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리고 이제 쉴딩, 일렉트로스트 쉴딩 할 때 접지를 할 때 이 노이즈 커런트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쉴딩을 적절히 하는 이런 부분, 그라운드로 하고, 케이블은 트라이액시얼, 이렇게 BNC 이런 차이점, 가드선을 쓸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을 재는데 내가 혹시 이런 큰 패러데이 루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얘는 전압을 잴 때 외부에서 픽업을 하는 그런 용도의 코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건데, 거꾸로 이런 루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사이에 어떤 자기장이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 TV 안테나 보면, 실내 안테나 보면 이런 모양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바 안테나도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픽업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는 마그네틱 필드를 픽업하는 거고, 그냥
이 선은 일렉트릭 필드를 픽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꼬아준다. 꼬아줘서 밖에 파는 케이블에 도선이 2개씩 꼬아 있는 것도 판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랜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랜선인 경우에 10개의 선이 있으면 2개씩 다섯 페어된 게 들어가 있다. 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루프, 그라운드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이 그라운드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 전체적으로 한쪽에 이 원치 않는 시그널 노이즈가 타고 이 그라운드 루프가 됐을 때 60Hz 노이즈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0Hz 노이즈가 그 실험을 할 때 제일 많이 관측이 되면 그라운드를 혹시 내가 그라운드 루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그 실제 그 픽업을 이제 공중에서 픽업한다기보다 굉장히 저주파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통해서 픽업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루프를 해서 이제 이 트리 구조로 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배선을 바꿨을 때 잘못된 전류를 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마지막 그 단위였는데 우리가 전압을 잴 때 이제 보면 한쪽이 뜨거운 단자고 한쪽은 차가운 단자면 이 사이에 전압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데는 예를 들어서 너무 뜨거워져서 한 50도씨 유지하고 있고, 여기 차가운 데는 상온이다. 그러나 30도씨 정도 차이가 나면 대략 한 3mV 정도 차이 나거든요. 메탈 라인이 있을 때 한 3mV 정도 차이가 나면 결국 위에서 한쪽을 그 전압에 대한 측정을 할 때 전압에 대한 옵셋이 그 서머일렉트릭 볼티지에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측정이 되고, 우리가 배선을 쓸 때 구리선 썼다, 알루미늄선 썼다, 구리 썼다, 그 크롬이 코팅된 선을 썼다, 이렇게 선을 바꿔가다 보면 선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정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그 연구실에서 서머커플 같은 거 쓰거든요. 서머커플 같은 거 쓸 때 그 서머커플이 이제 이런 정션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그 서머커플 가지고 온도를 잴 때 거꾸로 이걸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서머일렉트릭 EMF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한쪽 온도가 좀 뜨거운 쪽이면 얘는 폴라리티를 바꿨을 때 얘는 그대로 같은 방향의 EMF이기 때문에 전류를 플러스를 걸어줬다, 마이너스를 걸어줬다 해서 요 차이에 해당되는 것에 나누기 2를 했는 게 이 옵셋을 제거한 EMF에서 만들어진 그 옵셋을 제거한 실제 전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 전류를 해서 정확한 거는 이 차이를 나누기 2분의 1로 해서 하는 방법이 EMF를 없애주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두 단자인데 한쪽 방향에 있는 거를 보는 것처럼 이게 전압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해주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얘 위에 있게 같이 그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하는 율 가지고 이 전압에 의한 변화율로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이 옵셋 0으로 쭉 갔을 때, 가하지 않았을 때 옵셋으로 있는 전압이 바로 그 EMF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mV 정도의 전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는 이런 실제 소자에 의한 특성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 방법 메서드 되어 있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건 EMF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건데, EMF를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이걸 잘 쓰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이게 극대화 되도록 해야겠죠, 그죠?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때 우리가 가끔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나 IV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몇 가지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IV를 이제 측정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류도 잘 흘려주고 전압도 재해서 여러분이 측정한 IV가
제대로 된 IV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잘못 얻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측정한 데이터라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은 전압을 소스로 하고 전류를 측정하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고저항을 측정할 때 맞다. 그 다음에 전류를 걸어주고 전압을 측정한다. 이때는 저저항에서 주로 맞다라고 했었습니다. 4단자 측정.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직선 나타나면 이게 오믹인 거죠, 그죠? 오믹인데 여러분 잘 봐요 한번. 이래 직선인데 얘가 계속 직선일까요? 계속 직선일까요, 여러분? 계속 직선이 아니라 정확히 오믹인데 진짜 저항을 썼거든요. 저항을 썼는데 만약에 쭉 가다가 위로 휘어졌어요. 위로 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진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저항이라 하면 이상적인 저항을 얘기한 겁니다. 저항을 얘기했는데 진짜 이건 이상적인 저항이거든요. 이게 이래 되는데 이겁니다. 되는데 실제 VI를 이래 쟀는데 이게 직선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측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요게 가다가 이래 휘어져 이렇게. 이래 측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저걸 측정하는데 이건 진짜 저항인데 제 가짜 저항이 아니고 진짜 저항인데 다이오드도 없고 컨택장도 없고 그야말로 저항인데 저를 휘었어요. 휘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데이터에 관해서 얘기 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얘기가 대답 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흔히 우리가 실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압을 잴 때 특히 지금 굉장히 잘했는 게 저항에 의한 것은 이제 저항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큰 영역이죠.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커런트 레벨을 높이 가면 얘가 I제곱 R에 비례하는 열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서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저 위에 디퍼런셜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가 쓰는 게 진짜 저항이다. 자, 그러면 방금 온도 올라가잖아요. 온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발생해도 이런 답을 생각하게 되네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서멀리 링크가 잘 돼 있어야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샘플이 측정하는 게 이제 서멀 레서버아 그러는데 온도 열을 다 빼낼 수 있는 밑에 플레이트에 잘 붙어 있어서 열을 잘 빼내야 됩니다. 너무 한쪽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런 측정을 할 때 보면 아까 우리 조용수 씨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를 올리는 것은 I제곱 R이잖아요, 그죠? I제곱 R인데 우리가 이런 VI를 잴 때 이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재고 이 전류를 재는 거니까 결국 그 하이트에 관한 정보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면서 얘 듀티 있죠, 듀티라 그래서 얘 있으면 펄스가 온과 오프 여기 있으면 여기 온이고 오프인데 요 시간비가 듀티비라 그럽니다. 듀티비가 다른 전압 펄스를 바꿔서 넣어주면 요 하이트는 같고 이 파워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듀티비가 다른 그런 전압 원을 주고 전류 신호에 해당되는 하이트가 만약 같다. 얘가 듀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트 같다 그러면 온도 효과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듀티비가 다르면 전체가 파워가 다 채워져 있다가 전체 파워의 50%, 30%, 20%면 열도 50%, 30%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온도 차도 달라질 텐데 이 듀티가 다른 전압
펄스를 주고 전류 펄스를 측정한다 그랬으면 그 하이트 다 똑같다 그러면 열 온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아까 이거를 거의 극단적으로 펄스 형태로 바꿔줬다.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하면 걔는 히팅 효과 최소화되긴 한 거죠. 그죠? 했는데 이게 온도 효과인지 또 펄스로 잴 때는 또 다른 효과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듀티비가 다른 전화번호를 줘서 온도 효과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VI 커브가 똑같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팅 효과가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효과인데 이제 이런 비선형 효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쇼키 다이오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한쪽은 전압이 딱 전류가 확 흐르고 한쪽은 전압이 안 흐르죠. 그죠? 다이오드죠. 그죠? 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쓰게 되죠. 그죠?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식이 요 식입니다. i는 i0에 엑스포넨셜에 kbt분의 qv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식인데 여기서 보면 i0도 사실 온도 디펜던스가 있거든요. 그죠?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만 전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림을 내가 다이오드 이퀘이션에다가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넣게 되고 다이오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배리어를 넘는 전류이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를 넘는 할 때는 볼츠만 팩터라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qv 볼츠만 팩터에 해당되는 것만큼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전류가 이렇게 늘어난다. 가 이제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I0가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얘도 온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의존성을 보면 우리가 이론에서 보면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I는 I0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요게 I0 자체도 보면 여기서 전류가 제너레이션 커런트 그리고 디퓨전 커런트 두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둘 다 온도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됩니다. 온도에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실제 앞에 프리팩터인 부분도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I0가 디퓨전 커런트하고 I 제너레이션 이 캐리어 농도, 이니셜 캐리어 농도가 바뀌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쓰거든요. 식을 써서 결국 이 I0 자체도 온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타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게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있으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있으면 요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 또 우리가 요 안에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되게 필요한 거죠. 요거 금방 좀 더 설명하고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선형적 IV 커 특성 곡선을 우리가 가끔 관측을 하거든요. 관측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믹하고 쇼키하고 이런 두 가지 다이오드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보고 좀 쇼키로 가다가도 이렇게 삐가 누려되거든요.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런 커브를 우리가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커브 관측할 수 있는데 이런 커브를 관측하면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오히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얘는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얘는 커런트 소스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커런트를 쭉 바꿔가지만 볼티지는 한 포인트가 두 전류 포인트를 가지기도 하죠. 그죠? 보면 자 요거를 이제 이름부터 먼저 붙이면 얘는 우리 N-shape IV 커브라 그러거든요. N-shape. 그 다음에 얘는 S-shape IV 커브입니다. 그럼 얘는 G-shape IV 커브입니다. 여러분이 관측한 건 주로 오미와 쇼키죠. 그죠? 근데 요런 IV 커브를 본 적 있는 연구실을 한번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솔직히 나 이런 커브 봤다. 아니면 이런 커브 봤다. 사람 들어봐요. 한번. 아무도 없죠. 그죠?
보니까 아무도 없네. 제가 초고주파 실험실에서는 IV를 잘 안 재죠, 그죠? IV 잘 안 재네. 그런데 요게 요런 커브를 보면 요런 커브와 요런 커브가 언제 발생할지 한번 여러분도 토론해 보겠습니까? 한번 이걸 봤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 커브가 언제 과연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한번 토론을 또 해봅시다. 이것도 딱 5분만 줄게요. 5분. 자,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N 그래프하고 S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 볼티지 소스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볼티지 소스를 가지고 전류를 재면 얘가 측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똑같은 측정 스킴으로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는데 얘도 전압을 걸어 전류를 잽니다. 그래하고 얘도 전압을 걸어 전류를 잽니다. 그 얘는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얘가 가다가 돌아가니까 뭐 돌아가면 되잖아요. 측정 자체가 전압을 이렇게 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압을 쏴주는 연구실이 좀 전투적인 연구실이죠. 그죠? 쏴준다 이래 보면 전압을 이렇게 부터 증가하면서 많이 하는데 거꾸로 이 가다가 되돌아왔다 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압 볼티지 소스를 쓸 때는 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 점이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점이 대응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러 점 가운데 뭐를 따라갈 것이냐 문제 생기죠. 그럼 얘 그래프는 실제 볼티지 소스를 걸어주고 측정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요래 가다가 요 포인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일종의 발진입니다. 일종의. 여러 스테이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직선으로 사실은 쭉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스텝으로 쭉 가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직선으로 스텝으로 쫙 가서 연결된 커브를 보고 이거를 원래 이런 스텝 커브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얘는 원래는 S 쉐입인데 내가 볼티지 소스를 썼기 때문에 스텝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실험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통은 알렘 측정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여기서 하다가 팍 튀면 그냥 이 S 쉐입인지 그냥 스텝인지 그냥 구별 안 하고 가겠죠, 그죠? 그럼 얘를 S 쉐입인지 이게 팍 튀는 그 그래프로 보이는 건지 구별하려 그러면 측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얘는? 이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얘를? 제대로 된 S 쉐입인지 아니면 함수가 아니란 조건 때문에 퍽 튀는 어디 튈지 모르거든요, 전압 잴 때. 직선으로 확 증가해서 가는 거하고 구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전압을 재면 바로 맞는 얘기인데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이쪽으로 스캔을 하면 그리고 전압을 재면 쭉 증가하면서 얘 볼티지를 읽으면 요래 갔다가 요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선형 곡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원리적으로 아직은 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있는데 이게 N 쉐입인지 S 쉐입인지 구별하려 그러면 S 쉐입인 경우에 커런트 소스를 써서 전압을 재면 일단 모양 구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들고 이것도 그럼 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G 쉐입 되어 있는 거는 얘도 커런트 소스를 해서 가다가 이 전압을 재야지 제대로 측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압원을 쓰느냐 전류원을 쓰느냐 사실 생각 깊이 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명확히 규명하려고 그러면 둘 다 바꿔가면 체크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자 이런 N 쉐입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이 X축이 전압이잖아요. 그죠? 우리 소자에서 전압은 기본적으로 전자에 에너지를 주는
그 도구입니다. 그 전압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 에너지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 N-쉐입은 전압을 가다가 전류 팍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얘가 일종의 레소넌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 레벨이 정확히 약간 만났을 때, 넘어갈 때, 뛰어 넘어가는 그 레벨이 일종의 건너갈 수 있는 레벨이 있다면, 그때 전류가 증가했다가, 전류가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형태, 레소넌스가 있는 레소넌 터널링 다이오드 같은 거, 아니면 에사키 다이오드 같은 거, 건 다이오드 같은 거, 우리 초고주파 실험하는 연구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오늘 단체를 안 하는 모이죠? 예. 건 다이오드라 그래서 좀 높은 주파, 기가헤르츠 영역에, 발진하는 그런 경우는 일종의 레소넌스가 있는 경우에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S-쉐입인 경우는, 여러분 봐도 전류가 확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확 증가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옵셋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런 커브는, 조셉슨 정션이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필라멘트 형성? 없던 필라멘트가 형성되면, 갑자기 전류가 확 증가하는 형태 있죠? 어느 커런트가 집중돼서 이게 필라멘트 형성되는 그런, 근데 필라멘트 형성은 RLM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건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 RLM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방막이 있을 때, 니켈 옥사이드나 이렇게 초기에 이걸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평행판 축전지 형태로 이렇게 배선을 했는데, 이 니켈 옥사이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기본적으로 옥사이드는, 일단 저항이 그냥 메탈인 경우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전류가 작다가, 여기에 필라멘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번개처럼 이런 라인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속 라인, 니켈. 금속 라인이 형성되면, 얘가 가늘지만, 굉장히 가느다란 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근데 확 증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죠? 한번 이게 증가되고 나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작다가 갑자기 확 증가했잖아요. 증가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저저항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저저항 상태예요. 왜냐하면 필라멘트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전압을 더 높여버리면 얘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끊어지면 다시 고저항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RLM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실호의 물성 자체가 바뀌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현상도 있고, 예전에 컨덕팅 폴리머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 이 경우도 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처음에 할 때, 아이소트로픽한 실호를 얘기했었죠. 그죠? 아이소트로픽한 그 도체가 있을 때 걔를 이제 반대포 방법을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아나이소트로픽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방향의 시그마 XX하고 이쪽 시그마 XY 전기 전도도가 레이어드라든지 한쪽으로 컨덕팅 폴리머를 쭉 늘려가지고 늘린 방향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은데 안 늘어진 방향은 전기 전도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 전도도가 한 15성인데 여기는 전기 전도도가 한 13성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나스트로피한 경우에 여기에 전기 저항을 전기 전도 재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전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가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원치 않는 커런트 필라멘트가 갑자기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라인을 따라서 섬유질에 굉장히 아나이소트로픽한 시스템에서 이 전류가 어느 한 라인만 쫙 그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거든요. 아까 RLM에서 얘기하는 메탈의 패스 형성되는 필라멘트 형성되는 거 말고 이 자체가 균일하지 않아서 그중 제일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확 흐를 수 있거든요. 흘렀다 그 다음에 점점 퍼지는 형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셉슨 정션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옵셋은 틀리는데 조셉슨 정션 IV 이랬는데 여기 이제 이미지 보면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전압대 전류가 있으면 여기에 쫙 이렇게 깔리죠, 그죠? 얘는 0은 아니지만 아까 조금 이 옵셋을 좀 옮겨야 되지만 전압이 0인 지점에서 전압을 늘려주는데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쭉 증가시키는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 안 흐르다 어느 중간 VC나 전압을 확 넘는 순간 얘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전압을 걸어줬는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많이 흐릅니다. 이렇게 약간 급격히 흐르는데 요 영역은 굉장히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초전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하고 전원체하고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소자 형태인데 제가 여기 있죠.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있죠. 그죠? 요 IV 커브가 아까 굉장히 비선형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초전도체, 전원체, 수전도체.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연구할 때 초전도체성을 연구하는 그룹에서는 요거 이제 IV 커브가 기본 일반적인 소자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커브에서는 레소넌스가 있는데, 터널링 다이오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일종의 발진 회로가 되는데, 왜 발진 회로가 되냐면, 커런트가, 같은 커런트 양에 대해서 보면, 같은 커런트를 쭉 연결을 해보면, 만나는 점이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얘기는, 같은 전류가 흐를 때, 여기, 볼티지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 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개 값을 가지면 떨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동 주파수만큼, 얘가 레디에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재밌게도 이 영역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인 게 많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비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변수 추출하는가, 또 온도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얘 특성으로부터 빼내는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 5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 뒷부분 얘기할까요? 네, 그 다음까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